세상에 이런 민족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열리를 제쳐두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뛰어든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과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 한국전쟁 때의 학도의용군, IMF 때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모든 국민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의미와 정치 경제사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한국의 환란 극복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외치는 영국 교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국의 특이성이 그를 이렇게 감탄케 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해링턴이라고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20년간 경제사와 국제개발학을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영국 태생의 영국인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2년 전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한번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팬데믹의 일시적 영향이라고 생각했지만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크기의 국가로 한국과 같은 나라는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인당 생산성이 높은 것을 보고 영국도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주변국보다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영국과 한국의 경제 회복력 비교 연구였습니다. 1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두 나라의 발전 궤적과 국가적 특성의 차이에 대한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강연이 2023년 가을 캠브리지 대학의 킹스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국인인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통찰들이 우리 영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쟁국에 대한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우리 영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에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킹스 강당은 그날따라 더욱 웅장했습니다. 800년의 역사가 담긴 고풍스러운 나무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 사이로 늦가을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강단 위에 서서 300명 가까운 학생들과 교수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경제사 특별 강연 시리즈의 첫날이었어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저의 시선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몇 명의 한국 교환학생들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오늘 매우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크기와 인구는 비슷하지만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 발전 궤적이 매우 다른 두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국과 한국의 이야기죠. 스크린에 영국과 한국의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섬나라 모습과 한반도의 형태가 대비되었어요.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고 한국은 수천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온 나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이 두 나라가 보여주는 경제적 회복력과 적응력의 차이에 집중할 것입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영국 학생들의 눈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내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감히 영국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 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GDP 성장률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영국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브렉시트 이후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고 한국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영국은 1380달러였죠. 20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4만 불에 근접했고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적 대역전입니다. 강의실 앞쪽에서 한 영국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제조업은 이제 저개발 국가의 몫이고 영국은 금융과 서비스로 발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단순한 해석 너머에 있는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한국 학생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들을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나라가 각각 심각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적 회복력의 차이가 현재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976년 영국의 IMF 구제금융과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가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의 성장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의실의 창문을 통해 더욱 강하게 비쳤어요. 마치 과거를 비추는 역사의 빛처럼 말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 두 나라의 흥미로운 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영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은 24%에 달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IMF에 4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죠. 당시 이는 IMF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제금융이었습니다. 강의실의 영국 학생들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부분이 교과서에서만 배웠거나 부모님에게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의 경제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영국 정부는 IMF의 요구대로 대폭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민영화를 추진했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 실업률 증가, 사회 서비스의 축소, 이른바 불만의 겨울이라 불리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다음으로 한국의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1997년 한국은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급감했고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에 직면했어요. 한국은 IMF에 5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영상을 틀었어요. 한국인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금을 나라에 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영국의 IMF 위기 때 영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파업과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결혼 반지, 금메달, 심지어 어린이의 돌반지까지 총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강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어요. 나는 이 차이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자발적 행동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 회복력의 표현이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단결하고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를 위해 함께 일어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두 나라가 위기 이후 어떤 경로를 걸었는지 비교했어요. 영국은 IMF 위기 이후 제조업의 쇠퇴를 가속화했습니다. 대처 정부는 전통적인 산업들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었고 금융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어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며 영국의 금융산업 성장과 제조업 쇠퇴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었으며 불평등이 증가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의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의 사례로 다시 초점을 옮겼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기업 구조 조정과 금융 개혁을 추진했지만 제조업과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렸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어요. IMF 위기 당시에도 삼성은 반도체 라인 건설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삼성이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된 이유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국 학생들의 눈에서는 의구심이 점점 사라지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인 두 나라의 차이는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정신과 사회적 결속력의 차이였어요.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DNA를 시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영국은 개인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위기에 대응했고 한국은 집단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경제적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인재 육성과 교육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영국은 왜 그렇지 못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위해 잠시 물을 마셨어요. 강의실은 이제 완전한 집중력으로 다음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의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관점에 대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경쟁력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두 나라 모두에게 인적 자원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OECD의 PISA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수학, 과학, 독해, 능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최상위권, 영국은 중위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단순히 교육 예산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영국의 교육 지출은 GDP 대비 5.5%, 한국은 5.3%로 오히려 영국이 더 많습니다. 차이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접근 방식에 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진 학원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원에서 추가 학습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학습을 계속해요. 이것을 교육열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학생들의 얼굴에 충격과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아이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사회계층 이동성 지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난한 집의 자녀도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 판사, 교수가 될 수 있어요. 반면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계층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OECD 국가 중 교육 성취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튼 하로우 같은 명문 사립학교 출신이 옥스브리지를 거쳐 주요 직위를 차지하는 경로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어서 두 나라의 교육 철학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영국 교육의 장점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개발에 있습니다. 토론과 자율적 학습이 강조되고 다양한 과외 활동이 장려돼요. 한국 교육은 기초학력 강화와 문제 해결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학, 과학 같은 핵심 과목에서 탄탄한 기본기를 쌓는 것이 중요시돼요. 두 교육 시스템의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영국 교육은 탁월한 리더와 창의적 인재를 소수 배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예술가, 작가들이 영국 교육 시스템에서 나왔어요. 반면 한국 교육은 높은 평균 역량을 가진 대규모 인재 풀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엔지니어, 의사, 과학자 등 전문 인력의 질과 양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어서 두 교육 시스템이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매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을 대규모로 채용할 수 있어요. 반면 영국은 금융, 법률, 컨설팅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지나친 입시 경쟁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기초학력 강화와 이공계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두 나라 모두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셈입니다. 강의의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한국은 교육에 대한 국가적 열정을 통해 인적 자원을 극대화했고 이를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영국이 앞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교육 시스템의 장점은 유지하되 모든 계층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특히 이공계 교육의 질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영국 학생들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자국의 교육 시스템이 가진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인식하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교환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욱 현대적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의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완전히 집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영국 학생들조차 자국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진지한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혁명은 21세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이 모든 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5G 인프라, 디지털 정부 서비스 현황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영국을 앞서고 있었어요.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나라입니다. 5G 보급률은 95%에 달하고 초고속 인터넷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영국의 5G 보급률은 65%에 불과하며 농촌 지역의 인터넷 접근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어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사이버 코리아 21이라는 계획을 세워 전국의 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했어요. 당시 많은 나라들이 이를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여겼지만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사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영국은 유럽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디지털 전략의 부재와 투자 부족으로 점차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QR코드로 결제하는 모습,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현금 없이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편의점부터 전통시장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디지털 결제가 가능해요. 영국도 물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규모 상점들이 현금만 받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두 나라의 디지털 대응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즉시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고 마스크 앱을 개발해 마스크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어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NHS 앱 개발이 지연되었고 테스트 추적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차이의 근본 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면 영국은 침착함과 인내, 전통을 훌륭한 가치로 여기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때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신기술 도입 시간, 디지털 서비스 개발 속도, 전자정부 발전 지수 등에서 한국은 영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국의 많은 기관들은 충분히 고장나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충분히 좋지 않다면 개선하라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한 영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영국은 앞으로도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나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국이 배워야 할 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전통과 안정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필요한 변화를 미루어서는 안 돼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국가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이어서 AI, 메타버스, 퀀텀 컴퓨팅과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두 나라의 준비 상황을 비교했어요. 한국은 이미 6G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AI 반도체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AI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디지털 인프라와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방어적인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깊은 생각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역력했어요. 다음으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문화산업의 발전과 소프트 파워의 경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때 영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면 오늘날은 K 콘텐츠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극적인 역전이 일어난 영역일 것입니다. 문화적 영향력, 이른바 소프트 파워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은 세계 문화의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셰익스피어부터 비틀즈, BBC에서 해리포터까지 영국 문화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인기 순위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막이나 더빙으로 봐야 하는 한국 드라마가 영어권 콘텐츠를 제치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국과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 과정을 비교했습니다. 영국의 문화산업은 오랜 전통과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BBC, 영국 영화협회 같은 기관들이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켰어요. 반면 한국의 문화산업은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급성장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코리아 비전 정책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1994년 한국 정부는 영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고 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정했습니다. IMF 위기 이후에도 문화산업 투자는 오히려 늘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K- 콘텐츠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BTS의 퍼포먼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완벽한 군무와 화려한 무대, 전 세계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담긴 장면이었어요. K-팝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SM, YG, 하이브 같은 회사들은 어린 연습생을 선발해 수년간 노래, 춤, 연기까지 종합적으로 교육해요. 이것은 마치 스포츠 선수 육성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영국의 음악 산업과 비교했습니다. 영국은 오랜 음악적 전통과 창의적인 아티스트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인재 육성보다는 자생적인 밴드와 아티스트의 등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영국 음악의 글로벌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K-팝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성공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넷플릭스는 2019년 이후 한국 콘텐츠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드라마는 보편적 정서와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한국적 게임과 미학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접근법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영국 드라마와의 차이점도 짚었습니다. 영국 드라마는 뛰어난 작품성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너무 영국적이어서 글로벌 관객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반면 한국 콘텐츠는 자국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는 균형을 잘 찾았습니다.
이어서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했어요. 2022년 영국의 문화산업 수출액은 약 400억 파운드입니다. 인상적인 수치지만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130억 달러로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급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K 콘텐츠의 성공은 다른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K-팝 팬이 된 프랑스 청소년은 한국 라면을 먹고 오징어 게임을 본 독일 직장인은 한국 화장품을 구매해요. 이것이 바로 한류 경제의 힘입니다. 실제로 K-뷰티, K-푸드, K-패션의 세계적 인기를 보여주는 통계와 사례를 제시했어요.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2010년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라면, 김치 같은 한국 식품의 글로벌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모두 K 콘텐츠의 성공이 가져온 파급 효과입니다. 영국도 자국 문화를 활용한 관광과 상품 판매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 다운튼 애비 촬영지 같은 곳들은 여전히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트렌드 형성 능력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의 확산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K-팝 그룹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영국의 문화산업은 이런 디지털 전환에서 다소 느린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젊은 세대와의 연결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소프트 파워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어요. 과거 영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역으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품질과 트렌디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수긍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많은 영국 학생들도 이미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특히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주제로 미래를 향한 준비와 국가적 비전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한국, 어느 나라가 더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까요?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두 나라의 미래 전략과 국가적 비전을 비교하며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미래로 눈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 AI,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이 모든 도전 앞에서 영국과 한국은 각각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한국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AI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60조의 정부 투자, 240조의 민간 투자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려는 전략이었어요. 반면 영국의 레벨링업 정책은 투자 규모와 일관성 측면에서 한국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030년 세계 5대 강국 진입이라는 구체적인 국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브리튼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는 영국인으로서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위대함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제국에서 현대 민주국가로 평화롭게 전환했으며 금융 중심지로 재탄생했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게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배워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국가적 회복력입니다. IMF 위기와 코로나19를 통해 한국은 더 강해졌어요. 둘째,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은 필수입니다. 셋째,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신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AI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영국의 강점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대학들, 창의적인 인재들,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을 더한다면 영국은 21세기에도 선도 국가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국 학생들을 직접 향해 말씀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때 전 세계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한국이 보여준 변화와 혁신의 사례를 겸허히 배워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며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들, 이것이 한국의 성공 비결이자 영국이 미래를 위해 회복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의 창의성과 혁신 능력에 한국의 실행력과 추진력을 더한다면 영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처음과는 다른 표정이 읽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새로운 통찰과 깊은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강의는 캠퍼스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영국 사회에 필요한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영국 학생들이 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이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혁신 정신은 우리 영국인들에게 값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을 토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영국이 되기를 바라보며 이 글을 마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